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유통업계에 큰 별이 지다, 또 안철수 총선 불출마, 또 먹거리 줄줄이 인상,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와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인이 이제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또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기자가 또 출연을 해서 말하기로는 껌 사업에서 시작해서 국내 재기 5위까지 이끈 창업 1세대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런 인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1세대 오너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국내 다른 오너분들하고 틀리게 일본하고 한국에 걸쳐서 이제 어떤 그 사업을 번성시킨 그런 창업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조기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비누나 이제 화장품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껌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잘 하시다가 67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 한국에 이제 본격 진출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도 이제 무차입 경영, 그다음에 한국 그 관광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 투자,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재계 5위까지 오르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언론도 롯데그룹 창업주인 이제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소식을 굉장히 신속히 보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 자이언츠, 그 자이언츠가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러다 보니까 그 거인으로 지금 경제의 거인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도 10대에 혼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과 한국에서 거대 그룹, 거기 일본으로서는 우리나라 100조 이상의 어떤 그 매출을 했는 그 한국 기업인 중에 입지전적 인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그 신격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뿐만 아니고 또 정계와도 인연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89년 잠실에는 롯데월드를 개장했을 때도 그 당시 그 나카소네 일본 총리도 와서 축하를 했을 만큼 정재계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 관계도 깊었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특히 이제 또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재계뿐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도 굉장히 큰 그 유망 구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그 별세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도 한강의 기적을 이끈 거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전 세계적 반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껌이나 초콜릿으로 시작해서 물론 지금도 식품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백화점, 호텔, 또 석유화학 사업까지 진출해 롯데 이렇게 재계 5위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 구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투자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재무 구조 측면에서 롯데는 전통적으로 그 무차입 경영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업 구조들이 그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소비자 품목 같은 경우 이런 충분하게 그 캐시카우 업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차입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IMF 외환 위기 때 상당히 빛을 발했죠. 그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많이 오는 그런 그룹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때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략적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유관 업종들, 관광, 유통 이런 그 연관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롯데 호텔, 롯데 그 월드, 그다음에 롯데 월드 타워,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유관 산업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사업 다각화 쪽으로도 건설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면서 자산 규모가 이제 115조 원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집중적인 투자와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한 그 착실한 성장이 재계 5위까지 오르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신격호 명예회장이
회장이 이제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고 뭐 재계 서열 5위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말년은 좀 순탄치 않았던 게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장남, 차남 뭐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그룹 자체도 좀 큰 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비전 이런 측면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5대 그룹까지 되고 지금 잠실에 123층 거의 세계의 가장 높은 그 건물 중에 하나인 롯데 월드타워까지도 말년에 다 이뤄냈습니다만 가족 내의 분쟁은 참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 어떤 롯데의 성장의 어떤 배경이 뭐냐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거화취실이라는 철학에 서 있었지 않는가 싶은데요. 화려한 것은 거부하고 실질적인 것을 취한다라고 해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남과 차남 간에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이른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사실 그 신격호 전 회장의 어떤 건강이 안 좋다는 그런 부분도 드러나면서 가족사가 이렇게 다 언론에 오랫동안 지금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뭐 서로 장남과 차남 간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관련돼서 신동빈 차남인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옥고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5년에 이른바 왕자의 난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회장의 그 손을 들어줬고 그 무렵에 그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왕자의 난과 관련해서 재분쟁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남의 어떤 그 경영권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3개월 만에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지금 이 빈소에서 모여서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사이에 어떤 형제 간의 어떤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선대 아버지가 회장이 돌아가시고 소천한 이후에 이 원만한 어떤 가족 관계도 봉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또 일반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왕자의 난 이후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 또 신격호 회장의 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향후 롯데그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뭐 대체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신동주 전 회장이죠. 그렇죠. 부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롯데홀딩스, 롯데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네, 하는 롯데홀딩스죠. 롯데홀딩스의 예. 지분 2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광윤사라 그래가지고 홀딩스 광윤사의 그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데 네. 그 광윤사의 지분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제 그 관계사라든지 종업원 지주회라든지 임원 지주회 모두 이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분을 다 합치게 되면은 57.9%입니다. 그러니까 57.9% 대 29.7%. 이제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상당히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영권 위협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그 지난해 이제 2월인가요?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요. 그다음에 6월에 주총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이사로 재등재되면서 네. 경영권은 더욱 공고화됐고 사실 그 앞으로도 이제 경영권 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아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발표한 10번째 영입 인재는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이 전 판사는 이제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과 그 한국당의 그 인재 영입 경쟁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가운데 민주당의 인재 영입 10%로 이탄희 전 판사를 지금 영입했는 것 같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그 재판 이게 관련해서 네. 그 사법농단에 불길을 당긴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부 내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인권법 학회 그 세미나 관련하는 것도 견제하라라고 하고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제보했고 그것이 기화가 돼서 결국 그 양승태 그 사법부가 와해되고 양승태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속되니까 본인은 이제 옷을 벗고 지금 나와서 있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 나름대로 영입의 변은 뭐냐면은. 비제도권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법을
그 법의 개혁을 통한 어떤 그 사법 개혁을 이루어나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뭐 지역구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40대로 올라간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떤 그 비례대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지역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후문이고요. 네. 다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러려고 사법부 내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적을 울렸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언론인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개혁과 이 비례대표를 여수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여당의 민재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여당에 작용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김병민 교수를 추가 영입 인재로 발표를 했는데 김병민 교수 어떤 인물인가요? 예, 젊은 분이시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정치 시사평론가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소속은 이제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돼 있으시고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총학생회장, 경희대 총학생회장도 했었고, 예. 또 서초구 의회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그 한국당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죠. 네. 그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분들하고 이제 소통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토의도 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활발히 전개하면서 한국당의 아마 그 젊은 인재 영입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1년여 만에 지난 19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일요일의 남자. 드디어 일요일에 또 들어왔습니다. 19일 날. 실제로 네. 지금 오늘 신문에서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고 정치 이슈 중에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중도 신당 창당.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것이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도 신당, 마크롱과 같은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수 통합의 그 가치 일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 바른미래당의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한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었는데 적어도 지금 나온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보 보수로 나뉘어진 대한민국 속에서 중도의 어떤 그 가치, 나름대로 새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치를 예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새로 올린 깃발과 큰 차이가 없는 어떤 그 기치를 걸은 것 같은데요. 실제 첫 행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현충원에 가서 우리나라를 산업화를 했던 영웅들을 기리고 바로 광주로 가서 민주화의 영웅을 기린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지난 그 2016년 총선 때 녹색 바람을 호남에서 잃은 것처럼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행을 택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맥락을 보여주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아마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던 게 이 소비자 대표 외식 품목인데 8개 중 7개 가격이 와, 다 올랐더라고요.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 외식 품목 소비자원이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6%에서 7.2% 사이로 다 올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짜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7.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짜장면 가격이 이제 5,145원으로 해가지고 7.2% 올랐는데요. 상당히 가격이 높죠. 그다음에 뭐 그것만 오른 게 아니고요. 뭐 이제 그 우리가 외식 많이 이용하실 때 그 뭐 햄버거라든지 그 패스트푸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쪽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KFC 많이 이용하시는데 예.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메뉴가 100원에서 300원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고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음료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뭐 콜라, 커피 이런 쪽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콜라 같은 경우 출고하는 11개 품목 가격 평균 한 그 5.68%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삼겹살 유일하게 내린 품목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가격이 유일하게 내렸는데요. 3.2% 정도 내렸는데 주요 원인은 지난 이제 있었던 돼지 열병인가요? 돼지 열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돼지가 이제 사육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고 그래가지고 그 요인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떨어진 요인이 있고요. 나머지 7개 품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는 너무 이제 상반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외식 품목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은 52시간 시행으로 인건비가 올랐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인건비가 올랐다, 아니면 원자료가 올랐다. 진짜로 많이 오른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중소기업 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시간당 급여를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올해까지 예전대로 했다고 하면 10,000원이 넘을 것입니다만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그 재계의 얘기를 들어서 10,000원까지는 안 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휴수당까지 올린 것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2, 3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50%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인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부분 보면은 올해 이번 설 앞두고 중소기업 상대로 대상을 해봤더니만 자금 사정이 작년에 비해서 나빠졌다라는 그 기업들이 훨씬 많고 이번에 설날 명절 연휴 휴가비를 줄 수 있느냐, 상여를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한 50% 정도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작년 2019년 대비 한 1, 2% 줄 수 있다는 확률이 비율이 떨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상승, 판매 부진 이렇게 된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더불어서 성장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성장은 안 되고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와 같은 내부적인 압력을 외부적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행정부가 나서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가 상당 부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영 변호사, 서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